예, 이번 시간은 9장이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차 토픽에서 중요한 토픽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는 어렵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죠.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 9점이라고 9.2는 양도소득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이 나오는 토픽인데요. 다행히도 1차에서는 이게 말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2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2차는 89페이지 9.3에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부터 시험이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89페이지로 오시면 9.3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요 세로로 되어 있는 산식은 외우셔야 하는데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죠. 물론 교재에는 그 사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양도소득금액을 물어본 문제가 한 문제가밖에 없었죠.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금액은 잘 안 물어보고 양도차익을 물어보는 문제도 별로 없고요. 제일 밑에 나오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고 2차에서는 곱하기 양도소득세율까지 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주 1에 보시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원리라고 해서 양도가액은 실지, 매매 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 외우셔야죠. 앞글자 따면 실사감기가 나와요. 실사감기 순으로 하고 취득가액도 실지, 매매 사례, 감정,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가야 하는데 왼쪽 세로에 실사감기 중에 하나 선택했으면 취득가액도 실사감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왼쪽 세로에 기준시가 선택했으면 오른쪽 세로에 있는 것도 기준시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가액은 실사감 중에 하나였는데 취득가액에 기준시가밖에 없으면 이게 이제 서로 평행으로 가야 할 화살표가 위반되니까 가운데 세로의 취득가액에는 마지막으로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 취득가액을 썼을 때만 실발생 필요경비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모두 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꽃표시 2번의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보면요. 토지, 건물 등은 3%,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7%, 주식 등의 기타 자산은 1%니까 3711을 암기하셔야 하고요. 가로 열고 요새는 미등기 문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미등기가 시험에 나오면 0.3%하고 1%를 적용해 준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꽃표지 3번에 환산가액 적용할 때 특례 하나가 있는데 맥시멈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양가로 3번에요. 양도 당시의 실사감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인데요. 양도 당시의 실사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해주는 이런 개념인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꽃표지 3번에 환산가액 적용 특례에서 맥시멈 환산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것이 자본적 제출과 양도비용 더한 거 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해주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특례는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주 3번을 보시죠. 제일 위에 2-91페이지의 주 2번의 취득가액도 상당히 중요하죠. 세무상 취득가액은 결산산 취득가액 더하기 구분계산한 현재가치 할인차금 빼기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박스에 두 번째 줄에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 인정되는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주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우리 부모님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즉 사업을 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 칩시다. 음식점을 하시던 분이 자신의 상가를 팔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음식점을 하면서 자신의 상가 덕분에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아 왔더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이미 인정받은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만큼을 이미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혜택을 받으니까 그 건물을 팔았던 오늘 그 상가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는 그 혜택받은 만큼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이중혜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혜택받은 만큼을 다시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시켜버림으로써 취득가액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야 예전에 사업소득 계산할 때 이득 받은 것을 이번에 다시 빼줘야 이게 서로 대응 논리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빼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솔직히 이거 공부할 때 많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사례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 박스가 이해 안 되시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박스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아무튼 사례를 보든 말든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박스는 이해하시든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주 3번 내려오면 기타 필요경비인데요. 양가로 1번의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 증가 등 사후적 취득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의 양도 비용 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자산 양도 직접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동그라미 2번 주식을 양도했을 때 증권거래세, 동그라미 3번 양소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세무서 등의 세무 대리 비용, 4번 취득 관련 쟁송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된 소송 비용은 들어가는데 화살표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 등으로 인해서 위약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5번의 취득 등록세, 이거 특이한데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6번에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토지 건물 같은 거 등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청에다가 내야 하는 그 토지개발 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의 그 할인액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근데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 가정할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니고 사채업자 같은 거 이런 데에다가 양도해서 크게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한 것까지만 비용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폐 없이 잔존제하에 대한 부가세액도 기타 필요경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주 4번을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대상 보시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자산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표 안에 또 표 보시면 우리 33은 9가 아니라 오늘은 33은 10, 그 다음에 4, 32, 3, 5, 15, 6, 38에서 3단 구구단이 일반적인 표고요. 가운데서로 보시면 1세대 1주택은 8단 구구단을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1세대 1주택은 원래 양소세 아예 비과세가 되는데 1세대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이다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이어도 2년을 채 보유하지 못했으면 안타깝지만 세금을 내게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세금 안 낼 때 자기만 세금을 낼 테니까 세금 부담액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무려 8단 구구단을 택하고 있다는 게 매우 특이한 사항이죠. 다른 것들은 3단 구구단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꽃표시 1번 보시면 써있네요.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 등 비과세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8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5번 내려오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서 대상은 미등기 자산을 제외합니다. 미등기 자산은 안됩니다.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고요. 공제금액 보시면 1그룹, 2그룹이 각각 250, 250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 순서 보시면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 해당 과세기관에 먼저 양도한 것을 먼저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시에 양도한 경우는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로 공제를 합니다. 안분하는 거 아닙니다. 250만 원을 같은 날 만약에 토지 건물을 동시에 팔았다고 해도 두 개로 안분하는 건 아니고요. 높은 세율에서 공제해야 세부담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 6번의 양도소득세율이죠. 1차에서는 안 나오는데 2차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등기 자산은 70%, 비사업용 토지는 6, 15, 24, 35, 38 한 다음에 10% 업,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무려 50%, 2년 미만은 40%,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자산은 기본세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세율,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 주식은 10%,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다음에 비중소기업 주식은 20%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꽃표시 1번, 이때 하나의 자산이 위의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니까 납세자한테는 불리해지겠습니다. 넘기시면 9.4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죠. 1차 수업 목적에서는 기억하셔야 하는데 2차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1번 유상량도 보시면 대금 청산이 분명한 경우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 양가로 1번의 장기할부 조건을 보시면 인도일, 사용수익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9.5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인데요. 양가로 1번의 예정신고 보시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7월 3일 날 뭔가를 팔았으면 그 달의 말일인 7월 31일부터 두 달이니까 9월 30일까지죠. 가로 열고 주식은 양도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7월 3일 날 주식을 팔았으면 그 분기의 말일인 9월 말부터 다시 2개월이니까 11월 말까지가 됩니다. 반가로 1번 일반 보시면 예정신고세액은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양소세를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라 반가로 이번에 2회 이상 파시는 분 있죠. 상당히 부자군요. 이런 경우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더하시고 곱하기 양도소득세를 곱하고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확정신고죠.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차기 5월에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챕터 9.6은 양도소득세 특수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 2차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고가주택입니다. 의미를 보시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하죠. 그러니까 집에 9억 이상의 집이 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에 팔렸으면요. 10분의 10 빼기 9, 즉 약 10분의 1 정도만 과세가 되고 있죠. 박스 보시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즉 10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이니까 10 빼기 9죠. 즉 10분의 1만 과세가 된다는 소리고요. 반가로 이번에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10분의 10 빼기 9.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냥 안분 없이 25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점 보시면 부담부 증여인데요. 부담부 증여란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하는 거죠. 자, 의미 보시면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하는 것인데 증여자산에 포함된 채무 중 일부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죠. 진정한 증여가 아닌 일부의 채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채무 부담하는 부분만 양도로 보고 양소세를 과세합니다. 보면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 곱하기 증여자산가액분의 채무액, 분자의 채무액을 올린다는 거.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취득가액 역시나 실취취득가액으로 하면 증여자산가액분의 채무액, 기준시가로 한다면 증여자산가액을 분모에 기준시가로 한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고 분자의 채무액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증여자산가액분의 분자의 채무액의 비율만큼만 과세를 하고 있죠. 옆 페이지 보시면 3점의 양도차손의 공제인데요. 의미 보면 기중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버리니까 어느 한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러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부자들이나 아실 만한 규정이죠. 한 기에 2개, 3개, 4개를 토지 건물 등을 파는 건데 또 그 중에서 차손이 나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셔야 하니까 매우 좀 독특한 규정이긴 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1단계 보시면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죠. 1그룹, 2그룹이 이때인지 써먹으시는 거죠. 1그룹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요. 그리고 2그룹은 일반 주식에 관한 권리입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2단계에서 1그룹과 2그룹의 각각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양도차손을 통상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1 보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세율 적용받는 자산의 양소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2-2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소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2-2 때는 양도소득 금액 비율대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4점에 배우자로부터 2월과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그림부터 볼까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남편이 동그라미 1번 2004년에 시가 3억에 취득을 했는데요. 아내한테 2012년에 시가 8억일 때 증여를 하죠. 2012년에 증여하려고 증여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죠? 왜 증여했죠?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제3자가 있어요. 실은 남편이 제3자한테 직접 팔라고 했어요. 직접 팔라고 했는데 그랬더니만 3억에 샀던 것이 엄청 시가가 뛰었잖아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일단 아내한테 한번 꺾어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한번 2012년에 시가 8억에 증여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우는데 부부간에 증여하면 무려 6억을 기본공제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한번 8억에 증여하면 2억 차이에 대해서만, 즉 6억이 기본공제로 빠지니까 8억과 6억의 차이인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채 몇 년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를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면 양도가가 또 벌써 9억이 됐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3번에. 그러면 아내는 9억 빼기 자기가 증여받은 시가인 8억을 빼줄 수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한번 증여한 다음에 아내가 제3자한테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바로 사점의 배우자 간 이월가세가 되는 겁니다. 이 배우자 간 이월가세는 그 그림의 가운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취득가액이 원래 8억이 돼야 하는데 3억으로 줄여버리죠. 그래서 9억 빼기 3억을 한 다음에 대신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괜히 증여세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뭐 남편이 제3자에게 직접 팔아버렸으면 이 증여세를 안 낼 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여세는 보다시피 0.3억을 필요경비로 다행히도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5.7억으로 만드는 제도가 바로 배우자 간 이월가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요,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형이 바로 제3자에게 원래 양도를 했어야 하는데 역시나 가운데 동생을 끼워서 한번 증여를 하죠. 그러면 형과 동생 사이의 증여세는 형이 냅니까? 동생이 냅니까? 제발 좀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내요? 증여받은 사람이 내요? 당연히 세금은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증여받은 B가 내요. 그리고 B가 역시나 5년을 채 기다리지 못하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이때 양도할 때도 양소세는 누가 냅니까? A가 냅니까? B가 냅니까? C가 냅니까? 당연히 B가 내거든요. 그래서 형은 한 푼도 세금을 안 내게 되죠. 근데 형이 동생 제3자한테 다이렉트로 대각선으로 양도한 걸로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A가 직접 세금을 냈으면 A의 양소세가 나올 뻔했는데 이 A의 양소세가 B가 지금 내고 있는 증여세 그리고 B가 내고 있는 양소세를 더해서 A가 다이렉트로 제3자에게 판매했으면 냈을 뻔한 양소세 금액이 더 커버리면 화살표처럼 A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양가로 1번의 요건에 반가로 1번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에 써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을 하고요. 반가로 3번에 토지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에만 이게 과세가 되는데 오른쪽 세로 우회양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즉 좌측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 빼고 모든 관계에서 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받고요. 반가로 2번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왜 아까 제가 다이렉트로 팔면 A가 B의 세금보다 클 때만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가로 3번에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둘 다 5년 5년이고요. 양가로 4번의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 간 직계 좀비속은 수중자, 즉 수중받은 아내 가운데 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과세라고 하죠. 남편으로부터 아내한테 모든 의무가 이월되니까 이월과세라고 하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회양도는 증여자인 형이 부담을 합니다. 양가로 5번 양수세 계산은 증여자, 즉 남편의 취득 시기로 모든 장기부의 특별공제들을 계산하고요. 우회양도도 역시 증여자 형의 취득 시기로부터 모든 장기부의 특별공제들 등을 계산을 합니다. 양가로 6번의 증여세 처리 보시면 배우자 간 이월과세는 필요경비로 빼주고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는 처음부터 아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7번의 연대납세 의무, 배우자 간의 연대납세 의무 없고요. 특수관계인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점 보시면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인데요. 약간 까다로운 토픽이죠. 밑에 있는 그림부터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표이사가 토지를 법인에 양도를 했습니다. 시가는 45억인가 봐요. 근데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현금은 50억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이거 아주 고가로 양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법인은 고가 양수에 의해서 부당행위에 걸려요. 법인 밑에 박스를 보실래요? 고가 양수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해서 입금산이 부당행위 5억의 상여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45억짜리를 50억에 높은 가격으로 대표이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안 그래도 법인세를 통해서 부당행위 5억 상여처분을 받아서 5억의 세부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부담이 양도소득세예요? 아니면 상여를 통한 근로소득세예요? 근로소득세겠죠. 자, 대표이사 밑에 박스를 보시면 상여로 이미 5억 가로 열고 근로소득세가 과세당하니까 이번에 이 양도한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만큼은 이 2억, 5억을 다시 구제해줘야겠습니까? 또 한 번 과세하겠습니까? 구제해줘야겠죠? 이중과세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소세 양도가액에 50억 빼기 5억을 해서 45억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위에 있는 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 안 되고 여기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다시 한번. 자, 대표이사가 자기는 특수관계인 법인에다가 뭔가를 팔았는데 이게 법인 입장에서 고가양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고가양도가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에서 5억의 상여처분 때문에 대표이사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5억의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내게 돼 있다니까요. 근로소득세로.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상여 5억 처분이 돼서 이미 과세가 되니까 양소세 양도가액에서라도 50억에서 5억을 조정해 줌으로써 45억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가운데 세로에 있는 고가양도일 때입니다. 가로 열고 상대방은 고가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표 안에 또 표를 보시면 양도가액 50억에서 5억을 빼가지고 45억으로 조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세로 가보실래요? 오른쪽 세로는 저가로 양수 사오는 거예요. 저가로 양수에서 사오는 건데 상대방이 저가 양도에 걸립니다. 자, 그럼 얘는 표 안에 투표를 보시면 취득가액을 조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25억에 산 취득가액을 나중에 양소세 그 이중과세를 적용해 주시면 이때는 25억에서 5억을 더해서 오히려 30억으로 취득가액을 올립니다. 자, 결론 내드릴까요? 가운데 세로에 있는 고가 양도 하든지 오른쪽 세로에 있는 저가 양수 하든지 결론적으로 양도가액을 줄여주거나 취득가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양소세 부담을 키우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줄이는 거죠? 어려웠어요? 다시 양도가액은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양도가액은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금 조금 나오니까. 취득가액은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취득가액은 늘려줘야 세금이 조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양소세 이중과세 조정은 고가 양도를 하면 양도가액을 줄여주는 거고요. 저가 양수하면 취득가액을 늘려주는 겁니다. 아무튼 양소세는 줄여준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100페이지 보시면 6점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소세인데요. 의미를 보시면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모든 거주자도 아니고요. 비거주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예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아온 김여사 5년 이상이 있죠. 주소 거소가. 그러면 베트남 땅 투기로 인해서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죠. 화살표에 보시면 베트남에서도 과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소세를 과세를 당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외국납부세 공제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과세 대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내와 동일하죠. 1그룹, 2그룹, 3그룹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환산 규정이 있는데 반가로 1번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의 기준 환율로,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양도가액 취득가액인데요. 원칙 실질거래가액, 예외는 실질거래가액,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국내 자산과 동일이죠. 양가로 6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특징이 있고요. 양가로 7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국내 자산과 동일.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양소세율은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이외에는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에 보시면 과세 대상 주요 차이점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한다는 거. 양가로 1번에 일반 주식은 다음에 국외자산으로서 과세하는데 1번 아예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2번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에 상장된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신한은행처럼 이런 경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게 바로 일반 주식의 국외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소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설명 마치고요.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는 독특한 것, 좀 쉽거나 그냥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이 풀 수 있으니까 좀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 몇 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48페이지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고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양소세 과표가 나오죠. 이거 14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립니다. 거주자 김씨의 2015년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시오. 요 사이에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 사이에. 특이한 문제네요. 김씨는 2011년 3월 1일에 김씨가 대주로 있는 병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시가는 10억이었고 실질 취득가액은 6억이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럼 6억 쓰는 거지.
실제 거래가액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6억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취득가액. 그리고 이 취득에 대해서 병법인은 법인세 세무지용을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였다. 그러면 저가로 취득했으니까요. 상대방이 저가 양도가 됐겠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부당행위 상여처분을 4억을 받았겠군요.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함정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김 씨는 2015년 5월 31일 날 상기의 토지를 동생에게 15억에 양도했다. 양도 당시 시가는 18억이었다. 이것도 저가 양도 때문에 아마 제대로 18억으로 양도가액이 잡혀야겠죠. 시가대로.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소요되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의 매입 당시 매입한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양도함에 따라서 매각 손실이 300만원 있었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에 제대로 했으면 250만원일 뻔했다. 그러면 250만 써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2번 정지비가 400만원이 소요되었다.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쓴 토지네요. 그 다음에 3번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비는 1000만원인데 영수증 분실했다. 그래도 국가가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양도차익은 7835가 나오네요. 7억 8350만원. 4번 상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씨는 2015년 3월 중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을 받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룹이 다르니까 또 받을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사람이 2011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xx년 그러면 4년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783.5m에 43 12% 대략 한 9천만원 나오나요? 940 9402만원.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 나오냐면 과세표준은 68698 6억 8698만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2번 문제 거주자 갑 남성의 2015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갑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과세표준까지만 물어보고 있죠. 1번 거주자 갑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거주자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문제 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을 왜 풀어요, 문제를? 아마 고가주택이거나 아니면 저기거나 2년 미만 보유거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볼까요? 2번에 취득가액, 취득 및 양도 내역인데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가 있는데 당연히 별력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거죠. 12억이죠? 보다시피 고가주택이죠? 부럽네요. 이건 6억이고요. 그리고 3번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인데 자본적 지출 포함해서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납부용 수중에 없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납부액 600만원 현혹자료 무조건 더해주시는 겁니다. 주택 증설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한 것이 9천만원이 있네요. 신경 많이 썼군요. 이 집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인하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다 빼요. 자, 방법은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여기에다가부터 12억 분의 12억 빼기 9억 한 번 또 해주고 한 번 또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 번에 그냥 이걸 빼버려요.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여기 전체 금액에다가 나온 거에 한 번만 12분의 12 빼기 9를 해도 괜찮죠. 이해하시는 거죠? 이거 산수니까.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금액이 121750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12175M에 여기에도 다시 12분의 12 빼기 9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다 한 효과가 묻어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한 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곱하면 되는데 지금 2006년 10월부터 2015년 12월이니까요. 9.xx년인가요? 제일 밑에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줬죠. 9년이면 72% 곱하기 72%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 금액이 8766이 나오네요. 자, 미등기라는 이런 말 없었죠? 그러면 250 빼주면 되죠. 250 빼주면 과세표준은 얼마 나오냐면 과세표준은 3,159만원 나옵니다. 어때요? 별로 세금 안 나오죠? 6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팔았으면 시세 차이 거의 6억 나온 거 아니에요? 6억 나왔어도 과세표준은 3,159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거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사이니까 두 번째 구간이죠. 그래봐야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뭐 300이나 400밖에 안 나오니까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부자들한테는 다행이겠지. 나한테는 불행이지만. (170페이지)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 산출세액을 물어본 문제예요. 게다가 이 문제는 뭐가 있는 문제냐면 부담부 증여가 있는 문제입니다. 1. 갑은 토지를 사촌 동생에게 증여하였다. 단 증여 시 등여 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3억은 사촌 동생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서로 양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그래요? 큰일 났네.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요. 비사업용 토지니까 이건 안 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돼요. 얘는 미등기면 안 되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동그라미 1번 상속증여세법상 시가가 5억이랍니다. 곱하기 나중에 5억분의 3억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는 4억이었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이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취득 후 자본적 지출 등 기타 필요경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상증법 평가를 기준시가로 했으니까 취득 당시도 기준시가를 써야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기준시가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게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지금 2천만원이었어요. 필요경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실사감기에 의해서 기준시가를 냈으니까 이것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등기는 아니니까 3% 되겠네요. 3%.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3%. 이렇게 문제가 약간 꼬여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증여자산의 보유기간은 6년 2개월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차익이 얼마 나오냐? 1146. 그리고 이거 못 빼주고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주니까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1121. 꽤 많이 나오네요. 문제에서는 산출까지 물어봤으니까 산출세액은 미등기면 70%일 뻔했는데 얘는 미등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지만 투기지역에는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 35% 빼기 누진공제가 149죠. 149. 이렇게 하면 금액이 24335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에서 제가 좀 독특한 문제 풀어드렸는데요. 나머지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소세를 마치겠습니다.